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배터리 주식이 삼봉 천정을 확인하고 오지게 쳐맞았는데요. 반면 해외 시장은 FOMC 이벤트의 눌림을 모두 극복하고 종가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하락 오기는 하는 것일까요? FOMC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S&P 숏 포지션의 롤오버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후 선물이 의외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초반 10분간의 하락은 의외로 개인이 선물 매도 1000억 때문이었고요. 사정없이 까 들어간 것이라서 10분 만에 346.5포인트 저가를 찍고는 빠르게 348선을 회복했는데 그 이후로는 기관이 현선물 동반 매도 압력이 시장을 내내 누르면서 음봉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FOMC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 차원에서 눌린 것에 더해서 기관이 현선물 매도,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이 에코 형제들 이런 개별 종목 이슈 매도로 눌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전일에 그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콜 347을 1만 계약가량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 했죠. 한 120억 정도. 근데 시장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르지 못하니까 이 10시부터 12시까지 매수 물량을 다 털어버렸어요. 이 트레이딩 텀이 긴 것이 좋은지 짧은 것이 좋은지 이거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큰 자금이 진출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거래 비용이 너무 크죠. 이번에도 100억 넘게 베팅을 했다가 다 청산한 것인데 진입과 청산이 평균 단가를 고려하면 30억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이 안타깝죠.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리고 방향성을 위로 보고 있다면 한 번쯤은 밀어봐도 될 만한 포지션인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재미있는 일은 풋옵션에서 일어났어요. 풋 320에서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8천 계약이 이상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는 0.01짜리 옵션 매매한 게 아니라 0.26 이런 나름 가격이 있는 외가격인지라 중간에 마켓메이커의 물량 일부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게 체결되면서 모종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2시 40분에 이 외국인이 매도를 대놓은 풋옵션을 개인이 8천 계약을 매수를 하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던 금융투자의 매도가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살벌한 효과마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아래 행사가인 317, 322에 버터플라이 해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네이키드 매매라고 하면 이 개인이 그 풋옵션 8천 계약, 물론 한꺼번에 8천 계약은 상관 아니고 나눠서 8천 계약을 빠르게 샀습니다. 이러면 마켓 카운터파트 마켓 메이커들은 강력한 효과마가 생겼기 때문에 선물 매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거래로 지수가 쫙 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선물이나 현물은 거의 움직이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정거래로 강하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현물 시장에서는 배터리 주식, 특히 에코브라더스가 전일이 공매도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오르고 또 오전 9시 30분까지도 또 추가 상승했죠. 근데 그 뒤로 알고리즘 매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마이너스 10%씩 밀어버렸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병화 위원이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제 숏을 유도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냈다라고 메신저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거겠습니까? 사실 이 삼봉천정이 확인되고 나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매도로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10%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으로 이 음봉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상승이 이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현물 시장이 모멘텀으로 지루한 움직임을 보인 정도였고 파생 시장에서는 특히 위클리 옵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콜매도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본장 개장 후 빠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 콜옵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밤 9시 30분까지, 8시 30분까지 콜옵션이 연일 폭등하면서 사흘 전에 비해서 외가격 콜옵션이 1000% 내외의 폭등이 나왔죠. 그렇게 숏스퀴즈가 일어난 뒤에는 시장이 지루한 프리미엄 백에 들어갔어요. 뉴스플로로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기댄 철광석과 구리 가격이 상승으로
광산주가 올라서 유럽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팩트 체크하고 들어가 보죠. 아까 제가 띄워놓은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최근에 유로존 증시 주도주죠. 그리고 요건 리오틴토라고 해서 뭐 대표적인 먼지 풀풀 피어나는 광산주죠. YTD를 보면 그동안에 광산주가 진짜 오지게 언더퍼폼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기 마감이 다가워지니까 이 롱숏 페어들을 청산해야 되죠. 그래서 광산주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그 6월 들어서 2주 연속 그 금속 가격이 급등한 건 맞아요. 요거는 그 구리 가격이고, 이건 아이언오어 철광석이 아니라 철 인곳이죠. 이게 지금 6월 들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리오틴토는 6월 달에 바로 오르지 않았고 그저께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개별 종목 이슈라기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를 지금 하루 앞둔 상황이죠. 인덱스 그 밸런싱 때문에 언더웨이트된 종목을 인덱스 맞추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유럽 증시가 추가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채권 중심으로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미국 국채는 계속 눌렸어요. 그러다가 유럽 증시 콜옵션 롤링업이 끝나자 미국 채 선물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9시 30분에 미국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됐죠. 전월 대비 무려 마이너스 0.3%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채권 시장이나 증시는 반응이 없었어요. 미국 본장 개장 후에도 채권 시장은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선에서 FOMC 이벤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장에서도 원자재의 강세와 함께 상품 통화들이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시장은 FOMC에 대해서 사실상 금리 동결 및 풀스탑이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FOMC 성명문이 발표되면서 점도표에서 그 연말까지 50bp 추가 인상 기대가 찍혀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동안에 달렸던 통화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 중심으로 완전 언더슈팅이 났죠. 그러면서 투텐 스프레드는 SBB 사태 초반의 수준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제가 투텐 스프레드를 여기다 띄워놨었죠. 예. 이때가 SBB 사태 시작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SBB 사태 직전에 언더슈팅 나왔던 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단기 금리가 폭등하자 주가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이때 나스닥만 급락을 했을 뿐 유럽 증시는 사실상 미동도 하지 않았죠. 물론 이때는 유럽 증시가 마감한 뒤이기도 하지만 유럽 증시도 이 옵션 만기주에 롤링업 해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라 시장 영향이 적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30분 동안은 시장을 눌러놨다가 파월이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조심스럽게 회복을 시작했고, 장기 채권은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했으며 비달러 바스켓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품 시장에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띄어요. 우선 기름은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논외로 할 수 있겠는데, 유럽 세션에서 원재재가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기름도 함께 상승해서 $70를 넘기기도 했죠. 근데 미국 세션 개장 후에 1시간 동안 나스닥만 살벌한 쇼커버가 나왔을 뿐 다우나 러셀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콜옵션이 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름 주식도 꽤 많이 빠졌어요. 기름은 $70는 물론이고 $69도 깨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재고 발표도 물론 영향을 줬어요. 원유 재고가 무려 791만 9천 배럴 증가했죠. 100만 배럴 감소가 컨센서스였는데 무슨 8배가 증가를 했으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쿠싱 지역이 재고도 155만 배럴 증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기름은 이때 일시적으로만 눌렸을 뿐 조심스럽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콜옵션에서 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못했죠. 결국에 시장은 콜옵션 매도가 계속 쌓이면서 증시 흐름과 관계없이 기름만 계속 눌려서 $68.2로 사실상 월물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나 구리는 조금 다른 궤적을 보였어요. 유럽 세션에서 채권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로화 등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함께 골드도 구리도 상승했는데, FOMC 성명문 발표 이후 골드는 장중 상승분을 모두 얻어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1955 선까지 밀린 것인데, 사실 내일 22가 더 문제예요.
유럽은 아직 코어 CPI 해결을 못했죠. 그래서 유로존 채권이 한 번 더 언더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골드도 미끄러져서 1950달러를 깨는 그런 강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구리는 그래도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내내 강세를 보였던 것을 FOMC 이벤트와 함께 어느 정도 토해내긴 했지만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요일에 그 아시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추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지 뭐 그게 결정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오전장에 콜 감마가 폭발하자 함께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도 본장 개장 1시간을 앞두고 이 아마존이 프리마켓에서 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구글도 눌리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의외의 초반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갭다운을 마이너스 5% 맞아버리면서 다우지수를 무려 마이너스 0.3% 갭다운 시키는 등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개장 후 딱 5분만 눌림이 있었고 그 뒤로 나스닥은 초강력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오전장에 콜 감마이 폭발이 있었죠. 나스닥도 똑같이 강력한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유럽 마감 때까지 2시간 동안 사실상 쉬지 않고 달려서 6월물 선물을 15,000포인트에 붙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지만 S&P 선물 또한 6월물이 4,40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콜옵션이 사흘 전 가격 대비 900%대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주가지수 6월물 숏포지션에 대해서 콜옵션의 롱감마를 잡으면서 해지를 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미국 지수 또한 상승 후 횡보할 것이 예상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초반이 눌림이 나오니까 약간은 당황스럽긴 합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위아래 꼬리를 만든 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성명문 발표와 함께 이 점도표가 호키시하게 해석되면서 채권도 급락해 신저가 찍어 그리고 나스닥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1%가 밀립니다. 공교롭게도 나스닥이 밀린 자리는 5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였어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밀려서 시가 대비 마이너스 2%를 찍었죠. 하지만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지수는 반등을 시작했고 특히 나스닥과 S&P는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종가상 6월물 나스닥 선물을 15,000포인트 위로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이 기자회견 중 어떤 요소가 시장을 다시 들어올렸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냉정하게 그딴 거 없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끼워 맞추든 창작을 하든 어쨌든 논리를 만들어내겠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사흘 연속 이야기하고 있는 살벌하게 쌓여있는 6월물 선물 숏포지션을 트레이더들이 해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롤오버를 할 것인지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오늘도 FOMC 이벤트 직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콜옵션이 롱감마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빅스 원데이 변동성은 무려 19.39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요거거든요. 자,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냥 온 영혼을 갈아 받쳐서 지수를 땡긴 거예요. 자, 그런데 빅스 9D 9일짜리는 전혀 못 올랐죠. 28일짜리 전혀 못 올랐어요. 그리고 지수 상승의 변동성 선물은 마이너스 2.5%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연속해서 그냥 인생 다시 살 일 없다는 식이 온 영혼을 바친 이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올렸다. 처음 2시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점도표가 50bp 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멘탈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신가 하면 숏포지션을 콜옵션으로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신세틱 풋으로 전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흘 동안 들어온 콜옵션 롱감마의 양은 신세틱 풋이 모습이 아니라 사실상 스트레들 바이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살벌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1%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닉 리슨과의 그 정반대의 상황이죠. 근데 심리는 그보다 더 거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닉 리슨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가요? 자, 닉 리슨은 그 니케이225 선물을 매수하고 그 증거금을 행사가 2만 포인트짜리 스트레들 매도를 쳐서 조달을 했죠. 선물 옵션 만기일에 니케이 선물이 어쨌든 2만 포인트 넘어가면 선물 매수를 좀 청산해서 2만 포인트를 맞추고 또 2만 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스트레를 더 팔았고 영혼을 건 돈을 땡긴 다음에 선물 매수 또 추가. 그래서 어쨌든
2만 포인트로 마감을 시키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시장 참여자들이 몰려있는 포지션은 S&P 선물 매도죠. 이걸 다른 형태로 해지를 하고 있어요. 닉 리스는 스트레들 매도를 했다면 지금 이숏 잡고 있는 들은 4월 전부터 극일 가격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롱감마 포지션 잡는 거예요. 롱감마를 잡은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청산하면 감마가 폭발하니까 선물 매도 청산이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죠. 또 롱감마를 얼마나 잡았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거래 상대방인 마켓메이커가 해지를 하느라 큰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자, 반대로 이렇게 롱감마를 잡은 상태에서 시장이 내려가 버린다? 자, 그러면 롱감마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매도 포지션은 거의 복구가 안 된 상태로 결제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특히 롱감마를 잡는 데 들어간 비용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겠지만 롱감마가 휴지됐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은 결제를 하든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는 거야 뭐 그러다 치고 롤오버 하잖아요. 그러면 롤오버에다가는 다음 9월물에서는 또 숏스퀴즈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는 롱감마를 잡을 수 없어요. 특히 6월 반기 말 마감에 포지션을 마사지 해야 되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만기일에 손실난 이 6월물 선물 숏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수가 딱 이 정도로만 내려간다? 그럼 멘붕이 오는 것이죠. 해지비용 다 날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눌리고 나서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저는 트레이더들이 아마 그 닉 리슨처럼 생수통을 머리에다 쳐 부으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지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롱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상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하락 전환하지 않고 또 롱이 들어오니까 결국 시장은 다시 롱감마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S&P 지수는 4,380포인트로, 나스닥은 15,000포인트를 넘겨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숏 퀴즈로 말미암아서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이 또 5% 상승이 나왔죠.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 이거 사실 뭐 신경 안 쓰는 종목인데 스퀴즈가 나왔어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등이 나온 등 그동안에 숏이 쌓였던 것들 계속 과도한 롱 쏠림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번 만기까지는 시장 죽어도 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한 셈입니다. 시장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변동성은 13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것은 중기 변동성, 요 9일짜리 변동성은 12.7일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이 장기 변동성 28일짜리는 13.88까지 얼마 안 늘렸죠. 그러면 이건 앞으로 2주 정도 있으면 시장이 다시 뒤집힐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장기 변동성에는 슬슬 녹아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글로벌 증시가 숏 스퀴즈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1포인트 정도 상승했지만 풋옵션만 오지게 빼는 등 여전히 옵션 변동성을 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쯤 하면 우리 시장도 추가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머징 ETF가 지금 분기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이번 주 위클리 옵션은 그동안 또 콜옵션이 과하게 비싼 상태에서 눌렸어요.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이 과연 위를 열어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어제 오전 2시간 동안 강한 쇼커버를 준 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내일만큼은 그래도 선물이 초반에 한 2시간 동안 상승한다, 그러면 350선을 재차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선물 매도 헤지 포지션은 따로 풀어내지 않을 것이고, 선물을 혹시라도 350을 넘긴다, 그러면 오케이, 금요일 시가 부분에서 콜레이쇼 포지션을 분할로 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9월물 매도분 하나 더 늘렸다가 익절하고 나머지 3개는 그냥 홀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채권도 바닥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물, 10월 9월물 미국 10년 국채 그리고 골드를 각각 2개씩 매수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22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22가 있어서 그 채권 시장이 추가로 텐트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를 잘 버티면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22 이벤트로 채권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채권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는 지금 SBB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의 수준과 비슷하죠. 그래서 채권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사지 뉘앙스를 전달했다라고 봐요. 특히 은행 주식이
점도표 발표 이후 장중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때도 그 은행 사태에 대해서 멘트를 해준 등 금리 캡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정리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미국 증시가 빠지기 어렵다고 보지만 저는 롱배팅 할 생각 없다는 것, 그리고 채권은 바닥을 쳤다고 보고 롱을 분할로 잡기 시작했다. 요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 기름도 지금 옵션 만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금속을 중심으로 원자재가 강하게 반등을 했죠. 요거에 아마 그 기름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체 그림을 보자면 그래도 원자재는 여전히 숏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기름롱을 잡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